TSMC랑 가장 코릴레이션이 높고 같은 이머징 국가에 있는 한국 선물을 때리자. 저는 이런 차원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먼저 액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해당되는 반대급부적인 현물 매매가 뒤따른다. 시장 유동성도 좀 어느 정도 축소된 상황이었다. 그런 상태에서 대형 IPO들이 계속 들어오고 오늘 모신 분은요. 삼성자산운용의 ETF 컨설팅 본부 최창규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 본부장님은 원래 백그라운드가 한 16년간 그 파생상품 애널리스트로 네, 일을 하셨죠? 네, NH증권에서 총 16년 정도는 애널리스트 일을 했었고요. 1년 정도는 민간 지수 사업자라고 해서 ETF나 ETN에 기초가 되는 지수를 만드는 사업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ETF 시장이 커지면서 네. 저한테도 자연스럽게 스카우트 제의가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네. 20년 동안 근무했던 정든 직장을 떠나서 지금은 삼성자산운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참 ETF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요즘 외국인에 의해서 한국 시장이 되게 많이 흔들리잖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관련한 파생, 네. 이 거래의 네. 의미가 되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오늘 그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특히 외국인들의 이 파생, 매도, 네. 뭐 이게 선물도 그렇고 현물도 그렇고요. 네.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파생을 분석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파생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정보력이라든지 자금력이라든지 또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간단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선물에 들어가는 선자가 미리 선자거든요. 즉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을 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선물. 그리고 주식은 또는 현물은 그럼 미래 가격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현물은 또 본질적인 펀더멘탈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좀 선물이 예측력이라든지 또는 미래 가격 예측력, 정보력에서 우위가 있다. 그리고 선물은 레버리지를 동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 100 선물, 라지 선물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한 8배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자금력 측면에서도 선물을 매매하시는 투자자가 현물을 매매하시는 투자자보다는 좀 먼저 봐야 되는 변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외국인들의 현물 매매를 보셔야 됩니까? 또는 선물 매매를 보셔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때마다 먼저 선물 매매를 먼저 보시고 선물 매매 방향성에 맞춰서 현물 매매가 동일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또는 선물은 사는데 현물은 판다든지 이런 엇갈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경우에 맞아 해석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일단 그 말씀하신 그 현상들, 네. 그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요즘 그렇지만 선물을 상당히 매도를 합니다. 네. 근데 현물은 사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시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옛날 얘기니까 지금 현실성이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러시아의 가즈프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가즈는 영어로 가스, 가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국영 가스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가즈프롬이 상장할 때라고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러시아가 좀 냉전 시대 이후에 굉장히 경제가 부흥되는 시점이었고 지금으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 정도가 상장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즈프롬이 상장할 때 되니까 한국이 선물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선물 매도가 나오는 걸까? 펀더멘탈이 문제가 되는 걸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가즈프롬이 거의 아람코급으로 상장을 하니까 그만큼 한국물 비중을 줄였어야 되겠죠. 근데 한국물 비중을 줄인다는 것이 한국 주식을 판다라는 의미인데 한국 주식을 팔아버리면 100억, 200억 팔 때야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가즈프롬을 담기 위해서 한국물을 팔다 보니까 한국을 굉장히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을 한 10조 팔아야 되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거부터 먼저 매매를 하시겠습니까? 잘 팔리는 거? 잘 팔리는 것 또는 쉽게 팔 수 있는 거. 쉽게 팔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한국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 선물을 신나게 매도를 해서 이미 내가 가즈프롬 팔아서 주가가 이 정도 빠질 건데 그 빠지는 폭만큼 선물 매도로 커버를 했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현물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실 때에는 뭐 현물을 먼저 보시느냐 선물을 먼저 보시느냐의 관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조언은 선물이 먼저 액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해당되는 반대급부적인 현물 매매가 뒤따른다. 즉, 그러니까 선물을 먼저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네, 현물의 그 방향성이 같을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 파생 상품은 해지, 즉 하락 리스크를 담보하기 때문에 선물 매도로서 미래에 있을 하락 리스크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해놓고 선물 매도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뭐 매수를 한다든지 매매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일어나겠죠. 그 다음부터 현물을 때리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는 게 교과서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렇다면 현물을 같이 매도를 하는 경우 이번에 이제 상당히 매도했잖아요. 선물도 매도했지만 현물도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엄청나게 매도했잖아요. 네. 거기다 공매도까지 껴서. 네네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미묘한 부분인데요. 제가 좀 준비드린 장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제가 좀 HTS를 캡처를 했기 때문에 좀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노란색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쳐낸, 네모 쳐낸 요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뭐 7월 이후에 그 보라색 선이 외국인 선물 매매인데요. 네. 예, 7월 이후에는 오히려 선물을 산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이 차트를 보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메모를 해줘서 좋을 것 같은데요. 선물은 만기가 있습니다. 아, 만기요. 그래서 만기가 될 때마다 내가 포지션을 허물었다가 다시 포지션을 쌓는다든지 포지션을 허물었다가 다시 쌓는다든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롤오버를 하게 됩니다. 롤오버라는 것은 이때 당시만 해도 아마 6월 둘째 주가 6월 만기였을 텐데요. 네. 이게 0부터 수렴하는 이유가 이 차트에는 롤오버된 수량이 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보통 만 계약에서 3만 계약 정도의 포지션을 항상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이죠. 매도가 됐든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매수가 됐든 그걸 알아내는 방법이 스프레드라는 거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스프레드 거래 이 6월 만기 때 외국인들이 어떻게 롤오버 했는지를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에 의뢰를 해서 좀 물어봤더니 3만 계약 정도를 매수 롤오버 했답니다. 매수 롤오버라는 것은 이 6월 요 날에는 선물 그 6월 만기이기 때문에 요때 당시 기존 월물이 만기 청산이 되고요. 새롭게 뭐 선물 9월물이 신규 월물로 상장되는데 만기가 낸 선물 6월물 매수를 새롭게 최근 월물이 된 선물 9월물로 3만 계약을 순 매수로 롤오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실 때에는 플러스 3만 계약에 해당되는 숫자가 마치 빙산의 아랫부분처럼 거기 감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3만 계약과 이때 이때 매도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셔도 롤오버된 3만 계약을 더해버리면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은 여태까지만 해도 중립이었다. 또는 약간 매수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8월 초까지만 해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7월 달에 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이미 많이 했어. 아유, 천만의 말씀. 이미 6월 달에 3만 계약을 매수로 로버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서 7월 달에 매도한 거랑 더해버리면 실제로 선물 외국인들의 시각은 7월까지만 해도 특히 뭐 7월 끝 8월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우호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수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로 네,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날짜로 따진다면은 뭐 8월 6일부터 8월 13일 요때 갑자기 매도가 쫙 나온 거기 때문에 이때는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 얘들도 뭐 먼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순간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에 맞춰서 대응하는 이런 행위가 나타났다는 거고요. 이때 뉴스를 좀 찾아보면은 TSMC, 이때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TSMC도. 그리고 브라질 기준금리 인상. 왜 뜬금없이 브라질이야? 제가 아까 러시아를 설명드리면서 러시아, 브라질, 뭐 TSMC가 대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대만. 한국의 공통점은 이머징 마켓입니다. 이머징 마켓입니다. 어차피 한국은 이머징 마켓의 굴레에 속할 수밖에 없고 이머징 마켓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선물 시장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 MSCI EM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인데 TSMC가 주가가 급락합니다.
거기다 대고 TSMC 주식을 갖다 때리겠습니까? 아니면 연동되어 있는 한국 선물을 때리겠습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거를 손해 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아파 죽겠는데 TSMC 그렇죠. 여기다 대고 주식을 때려버리면 더 완전히 급락이. 샤크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TSMC랑 가장 코릴레이션이 높고 같은 이머징 국가에 있는 한국 선물을 때리자. 저는 이런 차원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죄송스럽게도 이걸 수량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이거 금액으로 나와 있어서 정확한 계산은 안 되지만 이미 이때까지 3만 계약 순매수를 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매도 친 게 제 기억으로는 3만 계약 정도 매도를 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장이 절망이야, 급락이야, 먼 미래에도 시장 가격이 빠질 거야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뭐 반도체 가격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좀 순간적으로 갖고 있던 선물 매수를 다 없애버리는, 저희는 이런 걸 뭐 청산 성격의 매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중립으로 가져가겠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잘 모르겠으니. 네, 맞습니다. 그 표현이 굉장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거다. 뭐 이렇게 파생 관점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8월 초쯤에 그 하이닉스하고 그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하면서 맞습니다. 선물도 엄청 사고 네. 이러면서 올랐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행위 자체를 어떤 우리 그 뭐라고 하죠? 데드캣 바운스 혹은 뭐 네네네네. 어떤 페이크 네. 이런 페인트 모션 같은 거 아니었냐. 우리를 네. 그 네. 급락시키기 위한 이런 식의 해석도 있었는데 그건 네. 아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외국인도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지금 우리가 반도체주가 부러진 거에 대한 그 이유를 그 D램 가격이 하락 뭐 여러 가지 요소 잡잖아요. 네. 이것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머징 마켓 전체 어떤 시장의 흔들림 때문이었던 것인지 네. 어떤 것이 더 클까요? 저는 뭐 어떤 모든 사항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을 리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이때 당시에 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D램 가격에 대한 전망 하향치. 그렇죠. 예, 저는 좀 아이러니했던 게 그전까지만 해도 애널리스트들이 슈퍼사이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향을 보여줬고 실제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도 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약간 어떻게 본다면 뭐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죽이기 위해서 약간 띄웠다가 죽인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얘들도 본질적으로 좀 반도체 경기라든지 특히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거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좀 좋게 보다가 실제로 뭐 반도체라는 큰 사이클에서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 D램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전망이 훼손되니까 그냥 때리자, 중립으로 가자 이런 판단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이렇게 선물 매도하고 나서 뭐 요때쯤에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현물 매도도 좀 병행해서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그 매도의 양이 네. 상당히 어마어마했잖아요. 하루에 뭐 예. 삼성전자만 뭐 1조가 넘게 팔 때도 있었고 하니까. 네, 그 얘기는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이런 패시브 관련된 수급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카오뱅크, 크래프톤의 상장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크래프톤은 MSCI 편입이 좀 불발됐지만 카카오뱅크는 MSCI 편입이 확정됐고요. 네. 그리고 아마 두 종목 모두 코스피 100에 공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는 파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이만한 파이에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이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파이에 해당되는 종목들의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줄여야죠. 그러면 누굴 제일 많이 줄일까요?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100에서 30%고요. 하이닉스가 5%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주가 보시면 많이 빠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약간 뭐 이건 제가 뭐 담당한 애널리스트가 아니어서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카카오뱅크가 상장했는데 카카오 주가도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에서는 자회사 상장 이슈가 선반영됐다. 그래서 빠지는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시총 큰 거, 그러니까 피자로 따지면 가장 큰 조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크래프톤 들어가죠. 카카오뱅크 들어가죠. 좀 있으면 또 현대중공업 상장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LG에너지 솔루션도 상장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놈들이 자꾸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갑자기 들어가나요?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들어가나요? 미리 준비를 해야죠. 그럼 자금. 미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씩
다이어트를 해놔야 되겠죠. 그런데다가 아까 뭐 제가 대만 얘기라든지 브라질 얘기 좀 드렸었는데 얘들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 상황이 안 좋아요. 네.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브라질도 이머징 마켓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머징 마켓에 이런 리스크 요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빠지겠죠. 그러면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빠지면 브라질만 빠질까요? 전체적인 왜냐하면 딱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전체 이머징 마켓의 그 비율대로 다 돈을 뽑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럼 또 이머징 마켓에서 비율이 높은 나라가 한국하고 중국이랑 한국입니다. 그래서 뭐 야 이거 갖고 뭐 중국 시장의 하락을 설명할 수 있어, 홍콩 시장의 하락을 설명할 수 있어, 아니면 삼성전자의 하락을 설명할 수 있어, 이걸로 충분해라고 물으신다면 100%입니다라고는 답변을 못 드리지만 제가 맡고 있는 패시브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이런 개연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게 엄청난 악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떤 강세장, 상승장의 흐름이 무너지는 네. 어떤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이걸로 이해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하나 또 걱정되는 건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증자, 그러니까 저 신규 IPO 네, 네. 공모주들이 나오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들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대형주들 그렇습니다. 중심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결과적으로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네. 효과, 네. 그로 인한 어떤 주가의 어떤 그 하방 압력, 네. 이게 점점 커지는 게 아닐까? 예, 그래서 이런 걱정이 들어요. 제가 두 번째 장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선물은 이제 9월물이었습니다. 예, 9월 만기가 되는, 그리고 9월 만기부터 또 12월까지 코스피죠. 네, 코스피 200 선물이고요. 또 12월까지 또 이제 두 개 이제 차근월물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근월물은 선물 9월물, 그리고 차근월물은 선물 12월물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뭐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선물은 항상 현물보다 고평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선물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100%, 100원어치 사기 위해서는 한 13원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레버리지 써서. 나머지를 그러면 이 나머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은행 이자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은 주식 가격에다가 은행 이자만큼 컨텐거, 즉 높게 거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차트를 보신다면은 이게 이제 괴리를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괴리가 어떻게 돼 있나요?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네요. 맞습니다. 선물이 현물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선물 시장에는 미래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선물 12월물 괴리율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론가는 얼마야? 이론가가 얼마야?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 이론가가 한 플러스 한 0.3, 0.4니까 뭐 그렇게 마이너스 괴리가 심하다. 정말 이거는 뭐 시장 샥이 왔다. 이 정도까지의 마이너스 괴리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 마치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저녁에 라면 먹고 주무시면 아침에 얼굴이 붓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어떻게 라면 요즘 방송에 나오는 제 모습을 보니까 다이어트를 좀 너무 해야겠어요? 두통이 심해가지고 저녁을 안 먹고 잤는데 그냥 저녁을 좀 헤비하게 먹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런 정도의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우리가 이 현재 그 반도체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주가 무너지고 그로 인한 어떤 후폭풍으로 여러 종목들의 지수가 좀 빠지는 현상이 네. 있었는데 네. 이것이 전반적인 하락장으로 가는 어떤 추세 전환, 이것은 아니다. 안심은 일단 할 수 있는 거고 네. 대신 이것이 다시 크게 이렇게 반등할 만한 요소도 현재로서는 없다. 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야, 어제 뭐 미국장 올랐는데 왜 한국장은 힘이 없어? 그렇죠. 보통 그런 얘기 예, 많이 대표님, 부사장님, 오늘 카카오뱅크 청약하는 날입니다. 하죠. 오늘 크래프톤 청약하는 날입니다. 오늘 삼성생명 청약하는 날이었습니다. 거의 맞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유동성이라는 게 물론 동학개미니 서학개미가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하지만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게 미국처럼 무한정 달러가 풀려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제가 이제 몸담았던 NC증권의 그 MTS 접속자 수를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시장 유동성도 좀 어느 정도 축소된 상황이었다.
그런 상태에서 대형 IPO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런 상태에서 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그럼 미국 경기가 조금 둔화된다면 미국 경기로 먹고 사는 이머징 국가들은 좀 힘들어지지 않겠냐. 그런 심리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